조선시대 한 양반가의 셋째 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병약한 교수라고 불렀죠.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한양의 어둠 속에서 검을 휘둘렀습니다. 어느 날 대궐 야연에서 자객이 습격했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비밀이 드러나고 맙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양 북촌 좌의정을 지낸 이판서댁은 3대가 벼슬을 한명문가였습니다. 이 집안에는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는 한양에서 소문난 재원으로 좋은 혼처에 출가했지만 셋째 딸 연옥만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연옥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한 아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큰 행사가 있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친척들의 모임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그녀가 바깥 바람만 쐬어도 쓰러질 것처럼 약한 체질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판서댁 셋째 교수는 정말 안 됐어.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평생 안방에만 갇혀 지내야 하다니. 들리는 말로는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다던데. 불쌍하게도. 하지만 이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연옥은 병약하기는커녕 어지간한 장정도 당해낼 수 없는 엄청난 힘과 무예 실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연옥의 비밀은 그녀가 7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모가 연옥의 머리를 빗기다가 실수로 머리채를 3개 잡아당겼습니다. 갑자기 아픔을 느낀 연옥이 반사적으로 손을 휘두르자 유모가 벽에 부딪혀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일어났죠.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7살 여자아이가 성인 여자를 날려버릴 정도의 괴력을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판서는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 일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 양반가의 교수가 남정네보다 센 힘을 가졌다는 소문이 퍼지면 우리 집안의 명예는 물론이고 연옥이의 혼처를 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날부터 연옥은 병약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창백한 얼굴로 안방에 앉아 술을 놓거나 가야금을 타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달빛만이 비추는 깊은 밤 연옥은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담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한양의 뒷골목을 돌아다니며 약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들을 응징했습니다. 힘없는 상인을 괴롭히는 건달들, 기생을 함부로 대하는 양반 자제들, 세금을 횡령하는 아전들. 연옥의 주먹 앞에서는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정체불명의 의적을 검은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밤에만 나타나 악인을 징벌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 누구도 그 정체를 몰랐고 그것이 좌의정 댁의 셋째 교수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낮과 밤의 이중 생활은 연옥이 20살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낮에는 가냘픈 목소리로 저는 몸이 약해서요. 라고 말하고 밤에는 저작거리의 악당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생활에 말이죠. 하지만 연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옥이 20살이 되던 해봄, 이판서 댁에 예상치 못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무과 장원 출신의 젊은 무관 강희안이었습니다. 강희안은 한양에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25의 나이에 무과 장원을 차지했고 왕의 호위를 맡는 금군에서 일하고 있었죠. 무의 실력도 뛰어났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관찰력과 통찰력이었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았고 사람의 거짓말을 단번에 간파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판서는 처음에 이 혼담을 거절하려 했습니다. 연옥의 비밀을 생각하면 특히 무관과의 혼인은 위험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희안의 아버지가 왕의 신임을 받는 병조판서였고 이 혼담을 거절하면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연옥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번 혼담은 거절하기 어렵다. 내가 조심해서 행동하면 들키지 않을 것이다. 연옥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신의 이중 생활을 끝낼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연옥은 평소보다 더 창백하게 분을 바르고 일부러 가냘픈 목소리를 냈습니다. 걸을 때도 비틀거리는 척했죠.
강희안이 들어왔을 때 연옥은 살짝 놀랐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것보다 훨씬 젊고 준수한 외모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날카롭고 꿰뚫어보는 듯한 그 눈빛이 연옥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전통적인 상견례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차를 나누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 연옥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몸이 약해서 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연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하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이한이 부채를 떨어뜨렸습니다. 연옥이 반사적으로 몸을 굽혀 부채를 집어 올렸는데 그 순간 이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수. 그런데 이한이 연옥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예의를 지키며 부채를 건네받는 척했지만 그의 손가락이 연옥의 손목을 스쳤습니다. 규수의 손목에 굳은 살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술을 많이 놓으시나 보오? 연옥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밤마다 검을 휘두르며 생긴 굳은 살을 들킨 것입니다. 하지만 연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병이 들어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심심풀이로 자수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수로 생긴 굳은 살치고는 위치가 독특하네요. 마치 무언가를 쥐고 휘두를 때 생기는 도령. 이판서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연옥이가 워낙 섬세하게 술을 놓다 보니 그런 것입니다. 허허. 이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나는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연옥은 불안했습니다. 강희안이라는 인물이 생각보다 훨씬 예리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비밀을 눈치챈 것은 아닐까? 하지만 설마 자신이 밤마다 의적 활동을 한다는 것까지는 상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혼담이 정식으로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석 달 후 혼례를 올리기로 한 것이죠. 연옥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연옥은 결심했습니다. 혼례 전까지 마지막으로 한양의 어둠을 정화하겠다고. 어차피 혼인 후에는 의적 활동을 할 수 없을 테니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연옥은 몰랐습니다. 한양에 곧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위기가 자신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혼담이 성사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한양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고위 관료들이 연달아 습격을 당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조 판서가 야간에 귀가하던 중 자객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호위 무사들이 막아냈지만 자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예조 판서의 집에 침입자가 들었고 보름 후에는 한성부 판윤이 습격당했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포도청과 금군의 한양의 경비를 강화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강희안도 금군의 일원으로서 이 사건 수사에 투입되었죠. 연옥 역시 이 소식을 듣고 밤마다 한양 거리를 순찰했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도적 사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조정의 고위 관료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어느 밤 연옥은 북촌 골목에서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사내가 어느 저택을 염탐하고 있었습니다. 연옥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너희들,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사내들은 대답 대신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연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대화로는 안 되는구나. 싸움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연옥의 손놀림은 번개처럼 빨랐고 3명의 자객은 제대로 저항도 못한 채 기절했습니다. 연옥은 그들을 묶어 포도청 앞에 던져두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포도청에서는 붙잡힌 자객들을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독을 품고 있다가 신문 중에 자결해버렸죠. 다만 그들의 몸에서 이상한 문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뱀이 칼을 감고 있는 형상의 문신. 강희안은 이 문신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영모 사건 때 등장했던 비밀 결사의 문양입니다. 독사회라고 불렸던 조직이죠. 하지만 그때 모두 소탕되었다고 알려졌는데 조정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영모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보름 후에 열릴 대궐 야연을 취소하려 했지만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전하, 만약 야연을 취소하면 역적들에게 굴복하는 꼴이 됩니다. 오히려 경비를 강화하고 야연을 진행하여 왕실의 권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왕은 고민 끝에 야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경비 인력을 2배로 늘리고 모든 참석자를 철저히 검문하기로 했죠. 연옥의 집안도 야연에 초대되었습니다. 이판서는 연옥을 데려가지 않으려 했지만 연옥이 직접 나서서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제 곧 혼인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연옥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연이야말로 역적들이 노릴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자신이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판서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어차피 경비가 삼엄할 것이고 연옥이 병약한 척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연날이 다가왔습니다. 연옥은 평소보다 더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작은 단검을 숨겨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강희안도 금군의 일원으로 야연 경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처음 보는 것이었는데 그는 연옥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규수, 오늘 참석하셨군요. 몸은 괜찮으십니까? 덕분에. 오늘은 좀 낫습니다. 연옥이 가냘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안의 눈빛은 여전히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오늘 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연옥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대궐 야연은 화려했습니다. 달빛 아래 수백 개의 등불이 켜졌고 악사들의 연주가 밤하늘에 퍼졌습니다. 왕을 비롯한 왕족들 그리고 조정의 고위 관료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연옥은 다른 규수들과 함께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연옥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강희안은 금군들과 함께 야연장 주변을 경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긴장한 표정이었죠. 이렇게 많은 고위 인사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역적들에게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야연이 무르익어갈 무렵 왕이 직접 술잔을 들어 신하들에게 치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컥! 갑자기 악사 한 명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야연장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악사로 변장한 자객들이 일제히 무기를 꺼내든 것입니다. 역적이다. 전하를 호위하라. 금군들이 소리쳤지만 자객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섭도록 훈련된 움직임으로 금군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20명 정도였지만 하나하나가 고수였습니다.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귀족들과 관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금군들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자객들의 실력이 너무 뛰어났습니다. 강희안은 검을 빼어들고 자객 3명과 맞섰습니다. 그의 검술은 뛰어났지만 상대는 셋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금군들도 각자 여러 명의 자객과 싸우느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연옥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참아야 해. 지금 나서면 모든 게 드러난다. 하지만 그녀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왕의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바로 그때 자객 우두머리로 보이는 인물이 왕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금군 대장이 막아섰지만 우두머리의 검에 어깨를 베이고 쓰러졌습니다. 이제 왕과 자객 사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하! 신하들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제때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자객의 칼이 왕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연옥이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옥은 규수들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라서 사람들의 눈에는 잔상만 남았습니다. 뭐야? 자객 우두머리가 놀라 뒤를 돌아봤을 때 이미 연옥의 손이 그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만! 연옥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자 자객의 손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검이 바닥에 떨어졌죠. 자객이 고통스러워하며 다른 손으로 단검을 뽑으려 했지만 연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발차기가 자객의 복부를 강타했고 자객은 몇 미터나 날아가 기둥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습니다. 순간 야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약한 규수로 알려진 이판서 대개. 셋째 딸이 방금 최고 실력의 자객을 단 2번의 공격으로 제압한 것입니다. 연옥은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5명의 자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옥을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여자가 뭐야? 병약한 규수라고 하지 않았나? 자객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훈련된 암살자들이었습니다. 곧 정신을 차리고 연옥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연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드러난 이상 제대로 싸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화려한 치마 저고리가 움직임에 방해가 되자 연옥은 과감히 치마의 일부를 찢어냈습니다. 그 안에 숨겨두었던 단검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규수가 무기를 숨기고 있었다니. 강희아는 이 광경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연옥과 5명의 자객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연옥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폭풍 같았습니다. 첫 번째 자객이 검을 휘두르자 연옥은 몸을 낮춰 피한 후 단검으로 자객의 손등을 쳤습니다. 검이 떨어졌고 연옥의 발차기가 자객을 쓰러뜨렸습니다. 2번째, 3번째 자객이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연옥은 허공에서 몸을 한 바퀴 돌려 2 자객의 칼을 피한 후 착지하면서 2 자객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급소를 정확히 타격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죠. 4번째 자객은 암기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연옥은 치마자락을 휘둘러 암기를 막았고 동시에 숨겨두었던 또 다른 단검을 던져 자객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마지막 자객은 겁을 먹고 도망치려 했지만 강희안이 길을 막았습니다. 어디 가시나? 이제 막 재미있어지는데. 이안의 검이 번쩍이며 마지막 자객을 제압했습니다. 모든 자객이 쓰러졌습니다. 야연장은 고요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죽인 채 연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옥의 머리는 흐트러졌고 화려하던 치마 저고리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판서에 셋째 딸이라 했나? 예, 전하. 죄를 지었사옵니다. 연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냐? 짐의 목숨을 구한 것이 죄란 말이냐? 왕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소녀는 그동안 병약한 척 거짓을 행하며 양반가의 규수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질렀사옵니다. 그래? 어떤 일들을 했는지 말해보거라. 연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밤마다 남장을 하고 한양 거리를 돌아다니며 악인들을 응징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검은 그림자라고 부르던 의적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 소문의 의적이 바로 좌의정 댁의 셋째 규수였다니.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연옥아. 예, 전하. 내가 한 일들은 분명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응징한 이들은 모두 악인이었고 내가 구한 이들은 모두 억울한 백성들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내가 아니었다면 짐은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짐은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오히려 내게 상을 내리고자 한다. 오늘부터 너는 궁중 호위 무사의 일원이 되거라. 조선 최초의 여성 무관으로서 말이다. 야연장이 술렁였습니다.
여자가 무관이 된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판서가 급히 나섰습니다. 전하,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양반가의 규수가 어찌. 하지만 왕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경의 딸은 이미 오늘 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였소. 그 능력을 숨기고 살게 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손실이요. 더 이상 숨기지 마시오. 그때 강희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소신에게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소신은 원래 현명하고 강한 배우자를 원했사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제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을 확인했사옵니다. 이한이 연옥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연옥 규수, 아니. 이제는 무관이라 불러야겠군요. 저는 처음부터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디 저와의 혼인을 받아주십시오. 연옥은 놀란 표정으로 이한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아니, 저 같은 여자와 혼인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제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습니다. 저는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과 살고 싶었습니다. 당신처럼 당당한 사람과 말이죠. 연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받아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냘픈 척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이번 혼례는 조선 최초의 여성 무관의 혼례가 되겠구나. 짐이 직접 혼수를 하사하겠다. 그날 밤 이후 연옥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병약한 규수 행세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히 대낮에 무예를 연마했고 궁중 호위 무사로서 왕을 보호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여자가 무관이라니 말이 되는가? 하지만 연옥은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녀보다 강한 무관은 궁중에 몇 명 되지 않았으니까요. 석 달 후 연옥과 이한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혼례식에서 연옥은 전통적인 혼례복 대신 화려하게 수놓인 무관복을 입었습니다. 왕이 특별히 하사한 옷이었죠. 혼례가 끝난 후 이한이 연옥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후회는 없습니까? 무엇을요? 숨겨왔던 힘이 드러난 것 말입니다. 연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는요?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야 진짜 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연옥을 천녀라고 불렀습니다. 무쇠처럼 강하고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여인. 조선시대의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능력을 숨겨야 했던 한 여인이 마침내 세상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옥은 증명했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니며 숨겨야 할 것도 아니라는 것을. 능력은 성별과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상상 속 이야기였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연옥이 결국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는 과정. 이것은 비단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당당히 살아갈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